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AI 영상 생성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법적인 부분은 아직 이걸 잘 못 따라가는 뭐랄까 정말 안개속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AI 영상 저작권과 가장 뜨거운 쟁점, 이게 대체 뭔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 위험은 없는 건지, 그리고 창작자로서 또 사용자로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픈 AI의 소라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서 영상 제작 방식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제도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혁신은 장려해야 하고 또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고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선 그 AI가 어떻게 텍스트 몇 줄 입력하면 뚝딱하고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가 좀 궁금한데요. 너무 복잡하게는 말고요. 핵심만 좀 쉽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생성형 AI의 기본 원리는요.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일단 먹고 소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이렇게 뱉어내는 겁니다. 영상 생성에는 보통 여러 모델이 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데요. 예를 들면 겐 같은 모델은 이미지의 현실감, 이걸 확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이해해서 영상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나 맥락을 잡아줍니다. 이게 마치 뇌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뇌가 구상한 설계를 바탕으로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인 시각적 표현을 구현해내는 거죠. 이건 약간 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생겨요. 트랜스포머가 다루는 영상의 구조나 서사 같은 건 비교적 아이디어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랑 결합되면서 저작권법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이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이디어로 봤던 영역까지도 이제는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구조와 표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런 AI가 만든 결과물,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핵심은 결국 사람이 만든 거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던데요. 저작물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사람만을 저작자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현재 법체계에서는 AI가 아무리 진짜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도요.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인간 중심주의가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에만 주어지고요. 뭐 완전히 새로운 것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은 최소한의 창작성,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개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인정이 돼요. 뭐 대단한 예술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요. 제가 AI를 뭐랄까 일종의 도구로 써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 편집을 하거나 수정을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논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당신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딱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상당한 수준의 선택, 배열, 조합을 했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수정, 편집, 가공을 통해서 당신만의 어떤 새로운 창작성을 거기에 덧붙였다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원래 AI가 만든 것과는 다른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만든 여러 이미지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창의적으로 배열하고 스토리를 입혀서 만화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화책 전체는 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AI 결과물에 상당한 변형을 가했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당신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창작의 주체는 AI가 아니라 바로 인간 사용자인 당신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보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회사에 소속돼서 업무의 일환으로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면요. 특별한 계약이나 회사 규정이 없는 이상은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저작권은 보통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AI가 만든 영상? 과연 그 저작권은 최종적으로 누구 것일까요? AI 자체? 아니면 그 AI를 개발한 회사? 아니면 그 AI를 직접 사용한 사람? 이게 참 애매한데요. 네, 현재 법 해석상으로는요, AI를 도구처럼 활용한 그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작가가 카메라라는 도구를 써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저작권은 사진 작가에게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논리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AI한테 명령어 몇 개 입력하는 그 행위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저작권청, USCO라고 하죠. 거기의 입장도 좀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 저작자성, 휴먼 오서십 이걸 아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AI한테 몇 단어 이렇게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창작적인 통제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AI는 그냥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행할 뿐이고 최종적인 표현은 결국 AI 알고리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인간의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 네,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AI 미드저니로 만든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미술대회에서 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USCO에서는 인간 저작자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상을 받았는데도요? 네. 반면에 크리스피나 카슈타노바라는 작가의 새벽의 자리야라는 만화는 조금 다른데요. 이 경우는 작가가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들을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그 편집 행위 자체의 창작성은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AI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나눠서 본 거죠. 편집은 인정하되 개별 이미지는 안 된다. 네, 그렇죠. 이 사례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좀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AI가 만든 결과물 전체에 대해서 이거 다 내 저작권이야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요. 그 결과물을 일종의 소재로 삼아서 인간이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편집한 부분, 즉 편집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게 더 현실적인 법적 전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그런데 이런 저작권 귀속 문제 말고 또 다른 법적인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특히 그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AI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걸 이중 리스크 구조, 듀얼 리스크 스트럭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위험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학습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우연히 기존의 다른 저작물이랑 너무 비슷하게 나와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별개 문제인데 동시에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가지 위험이 다 있다. 그럼 첫 번째, 그 학습 데이터 문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AI가 인터넷에 막 떠도는 수많은 이미지나 영상들을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마구 가져다 쓰는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성형 AI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웹크롤링 같은 방식을 많이 써요. 근데 이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이미지, 텍스트, 영상 같은 것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대량으로 수집되고 또 AI 학습을 위해 복제될 수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자기네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면서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게 바로 이 문제랑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 뉴욕타임즈 소송이 그거였군요. 네, 물론 AI 개발사들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TDM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면책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미국 법에 있는 공정 이용, 페어 유즈에 해당한다 이렇게 항변을 하죠. TDM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를 좀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건데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에는 관련 규정이 좀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명확한 TDM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법 개정안이 나오긴 했었는데 창작자분들 반발도 있고 해서 논의가 좀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럼 공정이용은 뭔가요?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워에 있는 예외 조항인데요. 뭐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같은 특정 목적의 경우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AI 학습이 연구 목적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 판결들을 좀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AI 학습이 변형적 이용이라면서 공정 이용을 인정해줬는데 이게 엔스로틱 사례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AI가 기존 서비스의 시장을 막 대체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공정 이용을 부정하기도 했어요. 이건 로스 인텔리전스 사례. 이렇게 판결을 막 엇갈리다 보니까 법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서 제가 AI로 만든 영상이 혹시라도 기존에 있던 유명한 영화 장면이나 뭐 캐릭터랑 너무 비슷하게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생성된 결과물 잡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입니다.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 원 저작물을 보고 베꼈는지 이걸 법률 용어로는 의거관계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요. 둘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따집니다. AI의 경우에는 만약 특정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AI가 그 저작물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의거관계가 추정될 수도 있어요. 아, 학습 데이터에 있었으면 보고 베꼈다고 볼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이 얼마나 유사한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어떤 감독 스타일로 만들어주어라든지 아니면 지브리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그려주어 같이 좀 추상적인 스타일을 모방하는 거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간주돼서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떤 특정 캐릭터의 아주 독특한 외형이나 의상 또는 굉장히 창의적인 배경 디자인, 구체적인 장면의 구성이나 연출 방식, 아니면 독창적인 색감 조합 같이요. 이렇게 저작자의 개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표현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더 골치 아픈 문제는요. 만약에 침해가 진짜 발생했을 경우에 그 법적인 책임을 최종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지 이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가 질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 결과물을 생성하고 사용한 사용자가 져야 하느냐.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이용 약관을 보면 이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결국 사용자가 책임질 수도 있다. 듣다 보니 정말 알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결국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미국하고 유럽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주로 판결 사례를 통해서 법리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사호 규제 방식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이용이나 인간 저작자성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별로 판단하는 거죠. 법적 예측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지만 대신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 발의 움직임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요? 반면에 유럽연합,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인 AI 액트를 통과시켰죠. 이걸 통해서 훨씬 강력한 사전 규제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요. 범용 AI 모델, 예를 들어 GPT나 소라 같은 걸 개발한 회사들한테요.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보호 컨텐츠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한 요약, sufficiently detailed summary, 이걸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작권자들이 자기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EU는 이미 저작권 지침 DSM 디렉티브를 통해서요.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TDN, 그러니까 AI 학습 같은 데 활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옵트아웃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를 AI 개발사들이 존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저작권자의 통제권을 상당히 강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EU의 이런 강력한 규제들은 소위 브뤼셀 효과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EU라는 그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결국 이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와, 규제 방식이 이렇게 다르군요. 결국 우리가 실제로 어떤 AI 도구를 쓰든지 간에 그 서비스의 이용 약관, 이걸 정말 꼼꼼히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소라, 런웨이 ML, 미드저니 같은 대표적인 도구들 약관 비교가 있었는데 보니까 내용이 꽤 다르더라고요. 네, 플랫폼마다 정책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비교표를 참고해서 제가 핵심만 좀 짚어보면요. 우선 소라, 오픈AI 같은 경우 생성된 영상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오픈AI 역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학습 데이터 관련 논란은 여전히 좀 있고요. 약관을 보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이런 면책 조항이 꽤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는 대신 책임도 같이 지라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아, 소유권은 주지만 책임도. 그렇죠. 다음으로 런웨이 ML은 약관에서 사용자가 소유권과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이렇게 비교적 명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심지어 무료 사용자에게도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출처를 표시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하네요.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역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런웨이는 좀 더 명확하군요. 그럼 미드저니는요? 그게 독특하다고 하셨는데. 네, 미드저니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AI 생성물은 전통적인 의미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대신에 이용 권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료 사용자는 이미지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요. 생성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CC by NCA 4.0 라이센스, 그러니까 저작자 표시하고 비영리로만 쓰고 변경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공개가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 조건 하에서는 쓸 수 있는 거죠. 유료 구독자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도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 공개가 되고 다른 유료 사용자들이 이걸 리믹스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물론 추가 비용을 내면 비공개 모드를 쓸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독점적인 IP, 그러니까 지식자산권을 확보하기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 미드저니는 진짜 특이한 접근이네요. 무료로 쓰면 상업적으로 쓸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다고요? 이건 장단점이 정말 확실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미드저니의 방식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창작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시키는 데는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I 도구를 사용하시던 간에요. 이용 약관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 특히 4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특히 상업적 이용은 가능한지, 라이센스 앤드 커머셜 유즈,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indemnification and liability,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prohibited uses. 이 4가지 조항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비교표가 이 부분을 파악하시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정말 복잡하긴 한데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AI 영상 기술은 분명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딱 정해진 것보다는 불확실한 부분, 그 회색지대가 훨씬 넓게 펼쳐져 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AI를 활용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 창작자로서 당신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여했는지,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AI 학습 데이터 단계와 최종 결과물 단계, 이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의 법적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용하는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건 뭐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결국 생성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든 이 내용들이 당신의 창작 활동이나 비즈니스를 해나가시는데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만한 그런 질문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또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만약 미래에 AI가 더 발전해서 인간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독창성, 창의성 이런 걸 스스로 발휘하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이 인간 중심의 저작권 체계를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창작과 저작권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해야 할까요? 혹은 인간 저작자의 권리와는 좀 구별되는 AI 생성물만을 위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권리, 예를 들면 저작 인접권 같은 걸 도입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이 창작 생태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네요.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새로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만든 멋진 그림과 글, 이거 정말 내 거 맞을까요? 상업적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AI 저작권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첫째, 저작자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나의 창조적 기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이중 리스크를 기억하세요.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그리고 결과물을 생성할 때, 이 두 단계 모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 약관은 필수. 내가 쓰는 AI 툴의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상업적 이용 범위, 소유권, 책임 소재가 모두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넷째, 편집 저작물 전략을 쓰세요. AI 결과물을 소재나 초안으로만 활용하고 반드시 나의 창의적인 편집과 가공을 더하세요. 그래야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가 만들었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콘텐츠를 사용하기로 판단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일 뿐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하고 안전하게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